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음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73페이지 고려 초기 구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지난 강의에서 고려의 후삼국 분열 그리고 후삼국 통일 과정까지 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의 견원, 그래서 왕건한테 좀 너무 꽂혀가지고 그 얘기가 살짝 길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구강 업적이랑 그 다음에 고려의 제도사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태조. 여러분 고려 태조는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단원의 이야기가 고려 초기의 구강, 그러니까 고려 초기의 요 시스템을 만드는 왕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단 출제 포인트가 3명의 구강이에요. 태조, 광종, 성종. 됐죠? 근데 우리가 조선에 가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그 초기의 시스템을 정비하는 왕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되죠? 자, 그런데 조선 태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선 태조 이성계는 진짜 쿨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게 얘기해서 정책 욕심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나쁘게 얘기해서 정책 소양이 너무 부족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이성계 옆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끊임없이 심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명대사고요. 끊임없이 그 얘기를 심어준 게 무학대사고,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새 왕조의 구체적 설계자가 정도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뭐래도 조선은 삼봉 정도전의 작품이다. 되죠? 나중에 뒤에, 그래서 우리가 조선에 가서는 정도전의 중요한 이제 저서들, 그다음에 사상들,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 뼛속 깊숙이 정치인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다 그대로 믿으면 안 돼. 원래 정치인들 무섭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 태조 왕건은요, 재위 기간도 깁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업적도 많아요. 자, 그래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태조의 정책 그러면 크게 3개의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민생안정. 두 번째, 호족통합. 세 번째, 고구려 계승의식 북진정책이에요. 왜냐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줬잖아. 그럼 고구려의 땅을 회복해야지. 그쵸? 이렇게 크게 1, 2, 3. 자,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남긴 글, 정계와 계백 요소, 혼유십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 플러스 알파. 요 정도 보시면 돼요. 됐죠? 자, 해볼게요. 첫 번째, 민생안정. 그러니까 이 통일, 분열의 과정에서 사실은 백성들이 가장 고통받았겠죠. 자, 그래서 민생안정책을 하는데 일단 2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취민유도.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세수치, 세금을 적당히 해라. 그래서 10분의 1 이상 걷지 마라.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취민유도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단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취함에 있어 세금 걷을 때 정도껏 걷어. 정도껏. 너무 많이 걷지 말고 그게 뭐 얼마라고요? 10분의 1 끝. 자, 그 다음에 민생안정책으로 흑창을 만들어요. 흑창은 빈민구제를 위해서 만드는데 요거 이제 개념이 뭐냐면 앞에 우리가 고구려 때 했던 이게 진대법을 계승하는 거야. 농민구율제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흑창 이름 너무 세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꼭 무슨 뭐라고 말해야 돼? 뭐 전투부대 이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너무 세다. 그래서 성종이 저 흑창을 그대로 계승하는데 이름을 의창으로 바꿉니다. 잠시 후에 성규편에 다시 나올 거야. 자, 호족통합 정책 갈게요. 일단 호족은 이제 크게 둘로 이제 2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호족들이 사실은 이 지방 세력들, 요 토호들이 사실은 자기를 지지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된 거잖아요. 그쵸? 고려 태조 입장에서. 그죠? 그 또 사만일통했고. 그런데 이게 통일까지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이 호족들은 태조 왕건에겐 굉장히 위협적 존재죠. 그러니까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지이자
또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뭐 또는 연합을 했든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그룹들이 있겠죠. 근데 통일이 되고 나면 이제 잘 봐야지. 왜냐하면 만약에 저들의 마음이 또 변하면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제가 궁예 투되는 거야. 궁예가 그렇게 쫓겨났잖아. 저들이 궁예를 등지고 나를 선택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통일되고 나면 저걸 이제 잘 회유 통제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회유책의 가장 기본은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고구려계 얘기 계속했지만 하여튼 고구려계가 이렇게 뭐 좀 생각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막 고민하는 거지만 제가 나한테 요즘에 좀 소원해진 것 같아. 요즘에 좀 연락이 없네. 그 톡을 보내도 빨리빨리 안 오지.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다음에 날 바라보던 눈빛이 왜 저렇지? 날 보는 표정이 별로 안 좋은데 나한테 섭섭한 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엄청 귀찮아. 그래서 왕권의 방법은 뭐냐면 진짜 쿨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 그래서 자신의 진짜 엄청난 정력으로 그냥 다 패밀리를 만드는 거예요. 됐죠? 그게 당시 호족이야? 공신이야? 그럼 뭐야? 웨딩. 그래서 그냥 다 결혼해서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세상을 다 패밀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왕권의 방법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공신들한테 토지 나눠주는 거. 이거 이제 경제 파트에 가서도 좀 할게요. 전시가 얘기할 때. 그래서 땅을 공신들의 역할에 따라 분 나눠줬다. 가볍게. 자, 그 다음. 그래서 내 취미자 특기가 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왕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식 부인의 숫자만 29명이야. 그러니까 정식 결혼이라는 절차를 밟은 게 29. 그런데 왕은 원래 비공식적 여자들이 더 있잖아. 도저히 더 많죠. 장난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하여튼 여자의 숫자는 무조건 왕건이 1등이에요. 아니 왕건이 1등이야. 태조 왕건이. 응? 상대가 없어. 상대가. 1등. 원탑. 됐죠? 그래서 이제 왕건이 정말 결혼이 진짜 특기이자 취미이자 삶이죠. 우리 태조에. 그런데 이 태조도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호족이나 공신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근데 그 집에 가서 그 따님을 봤나 봐. 우리 태조께서. 그런데 그 따님을 딱 보고 이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도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어떡하냐? 끝까지 결혼하자는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헤어지면서 자신의 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왕씨니까 왕씨겠죠? 그래서 성씨를 하사하는 거야. 그래서 성을 하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인관계를 맺은 적은 없지만 뭐가 된 거야? 패밀리가 된 거죠. 됐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명주, 그러니까 오늘날의 강릉이거든요. 강릉의 가장 강력한 호족이 김순식이에요. 근데 김순식이 사실은 이제 마지막까지 그 투항을 안 했던 세력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이제 김순식이 왕건한테 오니까 왕건이 그를 이제 그 가족들을 한번 보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지 말자 그래. 그리고 성을 내려요. 그래서 그 김순식이 왕순식이 됩니다. 됐죠? 회유체계는 됐죠? 그래서 땅도 주고 결혼해서 패밀리 만들고 안 되면 성 줘서 패밀리 만들고. 두 번째 통제. 그렇게만 다 못하잖아. 그래서 나머지 세력들은 이제 적절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먼저 갈게요. 기인제도. 요거 한 번 들으면 잘 안 까먹습니다. 완전 쉬워요. 됐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죠? 고려시대 지방 통제 정책 뭐다? 기인제도. 그런데 얘는 뭐랑 똑같냐면 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통제하는데 어떻게 한다? 인질제도야. 근데 여러분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 신라의 원래 상수리 제도는 호족 그 자체를 머물게 해요. 그런데 고려의 기인제도는 살짝 달라. 그러니까 호족이 아니라 해보니까 뭐 직접 없어도 되고 그냥 자식 붙잡고 있어도 되더라요. 됐죠? 그래서 자제. 호족의 자제. 됐죠? 호족의 자제를 인질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못하지 뭐. 됐죠? 그래서 조금 다른데 거의 똑같습니다.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노트장 찍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생긴 모양은 똑같죠? 그치? 암기도 좋아요. 외우기도. 아니 뭐 꼭 외우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야. 실 나잖아요. 그래서 쌍수리 제도고요. 그 다음에 꼬리잖아. 그래서 기인제도. 됐죠?
자, 그래서 똑같다. 쉽다. 자, 그 다음. 조금 여러분 설명이 필요한 게 사신간제도야. 사신간제도만 좀 설명할게요. 얘는 뭐냐면요. 얘는, 중앙의 현직 고위관리예요. 고위관리. 됐죠? 근데 여기 이제 다시 현직입니다. 현직. 전직 아니에요. 현직 관리. 현직 관리를 자신의 출신 지역에 사신관으로 임명해요. 출신 지역에. 그렇죠? 그리고 그 지역의 일을 자문하는 거야. 근데 자문으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연대 책임을 물어요. 연대 책임제도야. 자, 무슨 말인지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그 그러니까 고려 중추원의 2급 공무원 추밀이에요. 추밀.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중앙정보부처의 뭐 장관. 장관은 상품인데 고려시대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호부 상서야.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 그런데 제가 전라도 나주 출신이에요. 중앙에 지금 고위관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현직 고관이니까 이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 어디 살겠어요? 어디 살긴요? 고려시대는 무조건 다 개경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나 고려나 다 귀족사회야. 귀족사회는 뭐냐면 그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다 수도에 몰려 사는 거예요. 그걸 귀족사회라 그래요. 자, 그래서 다 당연히 개경에 살죠. 고려 때는. 조선은 근데 여러분 귀족이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조선은 양반관료 사회예요. 조선의 모든 기득권 세력은 한양에 안 살아요. 한양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고려는 아니에요. 다 개경에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중앙에 고위관리니까 지금 현재 개경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원래 고향이 전라도 나주 출신이에요. 그러면 전라도 나주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저를 전라도 나주에 사신관으로 임명해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제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제 뭐 친척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향리들을 임명하는데도 부호장 이하 관리, 그래서 제가 일부 조금 관여도 해요. 자, 그러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동향이 있잖아? 그러면 중앙정부에 빨리빨리 알리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제가 전라도 나주 사신관인데 안타깝게도 전라도 나주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예를 들어 제가 미리 중앙정부에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면 저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너는 전라도 나주의 사신관으로서 전라도에서 저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뭐 했냐는 거야. 그래서 연대 책임을 묻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고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개경에 있는 거고요. 출신 지역의 일을 자문하긴 하지만, 그러나 출신 지역으로 파견하거나, 왜냐면 여러분 제가 기재부 장관이야. 예를 들어 제가 국세청장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여러분 지방에다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 내 지금 서울에서 볼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파견하거나 또는 출신 지역에 거주케 하는 건 아닙니다. 됐죠? 중앙에서 자기 업무하면서 일부 전라도 나주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의 지역들을 맡기는 거죠. 됐죠? 이게 뭐다? 사신관제다. 자, 그 다음 북진정책. 자, 이거는 쉽습니다. 고려 계승의식. 자, 북진. 그래서 거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고요. 대표적인 게 만부교 사건이에요. 대관기 가면 뒤에 가면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평양을 중시해요. 평양. 여러분 그대로 읽어볼게요. 저 좀 보세요. 그래서 평양을, 요 경자가 뭐냐면 중앙경자. 됐죠? 서울이라는 얘기야. 서울. 그래서 좀 이따가 지방제도 가서 제가 고려시대 경기라는 걸 말할 건데 여러분 오늘날의 경기도가 아닙니다. 저 경자는 뭐냐면 서울경자야. 중앙경자. 됐죠? 그래서 고려가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렇죠? 개성. 그런데 나중에 평양을 서경으로 높이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서쪽 서울이다. 그렇죠? 그래서 서경으로 지정해서 중시하고 저 평양이 바로 어디야? 고구려의 옛 수도잖아요. 그러면서 북진정책, 고구려의 옛 땅을 수복하는데 전진기지로 삼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태조왕건은 이걸 실천을 해요. 그래서 자기 제위 시절에 영토를 넓힙니다. 됐죠? 이거 가니까 꽤 가야 되네. 그래서 근데도 왔어요. 그냥 여러분 그 옆에 지도 있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원래 이게 통일라인이잖아. 통일라인. 됐죠? 네. 그런데 나중에 자 위에까지 이렇게 땅을 더 넓히는 거야. 태조의 북진 정책의 결과. 됐죠? 그래서 청천강에서 도련포까지. 됐죠? 아니. 청천강에서 영망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진 정책. 자까지 말씀드렸고요. 아, 제가 좀 멀리 갔다 왔네요. 자, 마지막. 자, 그래서 뭐 청천강, 영만까지 방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했죠. 독자적 연호 뭐라고요? 천수. 그래서 이게 건국자가 쓰기에 되게 좋은 연호야. 이 나라가 천년가라. 됐죠? 그래서 발의 고왕이 뭐라 그랬죠? 천통. 고려 태조가 뭐라 그랬죠? 천수. 지난번에 제가 연호할 때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편찬사업인데, 자, 전개와 계백요소. 저기 눈도장 하나 찍으시면, 실제로 근데 전개 계백요소는 오늘날 전하지도 않는데,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왕건이, 그러니까 후세 관리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왕들을 이렇게 모셔라. 그래서, 자, 지켜야 될 규범을 제시한 거예요. 그죠? 건국자로서, 그냥 후손들한테 많은 걸 남겼어. 근데 또 하나, 뭐도 있냐면, 여기 특이하죠? 훈유 10조. 실제로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정계와 계백요소는 간단하게 선지로만 나올 수 있는데 훈유 10조는 사료가 통째로 나올 수 있어요. 훈유 10조가 더 중요하지. 이거는 뭐냐면 후세 왕들이에요. 왕. 그러니까 왕조 국가니까 후세 왕들은 당연히 자기의 후손 중에 누군가겠죠. 그래서 후대 왕들에게 너희들이 왕으로서 그대들이여 이 10가지는 지키시오. 그러면서 10가지를 남긴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훈유 10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료 나올 때 요거는 하나 최승로의 시무 18조랑 조금 구별하셔야 돼요. 되죠? 네, 그래서 훈유 10조 후세 왕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겼는데 요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내용은 본인이 평소에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경 중시와 북진 정책에 대한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거 플러스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교, 숭상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삼일통하고 모든 대업을 이룬 건 다 누구의 덕이다? 부처님의 은혜다.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훈유 10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숭상 얘기하면서 여기서 하나 태조 왕건이 했던 게 뭐냐면 그 연등해야 8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주신을 가감치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되죠? 제가 연등의 8간의 얘기 들은 건 좀 이따가 최승로의 시무 18조에서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최승로의 시무 18조는 정반대야. 연등의 8간이 좀 그만해라. 국가 행사가 많아서 백성들이 못 살겠다. 그래서 행사를 줄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근데 최승로가 말하면 성종이 무조건 다 듣거든요. 그래서 성종이 바로 연등의 8간에 없애버려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태조의 정책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2대 국왕이에요. 자, 2대 국왕은 큰아들 해종입니다. 그런데 해종은 그 해종 시기는 실제로 그러니까 결혼 정책, 혼인 정책에 대한 부작용으로 요 앞에 왕들이 사실은 굉장히 고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신라 하대할 때 우리가 이런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왕건이 그러니까 호족들을 그냥 결혼해서 다 패밀리를 만들겠다. 근데 사실은 뭐 제가 뭐 고려 태조를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문제 해결이 돼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잠깐은 뭐 패밀리다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태조 때를 생각해 보면 고려 궁이 엄청 시끄러웠겠지. 왜냐하면 애들은 그냥 엄청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저학년 교실 가보면 애들 이렇게 책상에 앉혀놓으면 못 앉아있는 애들 많아요. 막 정신없어. 그리고 발도 가만 안 있어. 막 계속. 애들 가만 안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커서 가끔 애들 막 이렇게 보면 막 미친 애 같잖아. 아니야. 여러분들도 어릴 때 그랬어. 그러니까 애지. 말 잘 들으면 애야? 어른도 말 잘 안 듣는데. 그죠? 그 궁이 엄청 시끄러워. 왜 그럴까? 제가 왕건의 아들들을 보여드릴게요. 왕건의 아들들이야. 뭐야? 뇌물 반개야? 우리 지난번에 했던?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애들이 부인 엄청 많으니까
됐죠? 바로 무슨 문제 생기는지 아시겠죠? 혼인정책의 부작용. 여러분, 왕건과 그러니까 정략적 혼인을 했던 그 상대 집안이 어떤 집안들이겠어요? 일반 농민, 노비, 향소부국민은 아닐 거 아니야. 힘께는 쓰는 집안일 거 아니에요? 근데 왕건이 나이 들고 병 들고 늙어가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 내 딸아이가, 내 누이가 지금 왕건의 부인이잖아. 그런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왕위를 계승하는 순간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그 혼인정책의 부작용으로 2대 국왕이었던 해종, 여기 2대 국왕이거든요. 해종은 사실은 제대로 그러니까 왕권이 수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시끄러운 거예요. 특히 이 둘째 아들, 그러니까 휘가 무인데 이 무가 힘을 더 못 썼던 게 무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전라도 그 소금장수, 그러니까 대상인으로 되게 유명했던 오다련의 딸이에요. 그래서 나주 오씨라 그러는데 그 나주 오씨.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왕건이 그 금성상륙작전, 그 나주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때 결탁했던. 그래서 날 버리지 않게 약속해라. 내 딸과 결혼해라. 그래서 그 오다련이 그러니까 자기 딸을 왕건에게 시집 보내거든. 여기가 두 번째 부인이에요.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인데 근데 이쪽 그룹이 세력이 되게 약해. 그냥 장사꾼집 딸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왕건도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규라는 그러니까 이제 공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왕규한테 부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왕규가 그러니까 해종의 후견인이 되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건이 자기가 봐도 이게 제일 큰 아들이긴 한데 무가 그러니까 엄마 집안이 그러니까 외가가 외척이 너무 약한 거야. 그래서 불안했겠죠. 그래서 왕규에게 해종을 맡기고 왕건은 죽어요. 그런데 왕규가 문제가 뭐냐면 그 왕규도 자기 손자가 또 있어. 왜냐하면 자기 딸이 왕건의 부인이거든. 왜 내가 남의 손자 챙겨? 남의 아들 챙겨? 우리 애 챙겨야지.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손자는 균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왕규가 자기 손자를 왕으로 세우려. 근데 이건 좀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게 승자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왕십념이 왕규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 속에서 해종은 죽어요. 됐죠? 근데 왕규가 진압을 할 때 누굴 데려가냐면 셋째 부인. 원래 셋째 부인이 실세예요. 여기가 충주의 대오적 유긍달의 딸인데 그래서 이제 충주유씨라고 그러는데 이 충주유씨 이 세 번째 왕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건은 여러분 워낙 부인이 많잖아요. 보통 왕이 한 명이면 왕후가 한 명이거든요. 근데 왕건은 공식 왕후만 6명이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 이제 충주유씨의 둘째 아들 요. 그러니까 이제 왕십념이 요한테 가요. 왜냐하면 이제 왕십념이 국초부터 태조가 왕건이 중시했던 그 서경의 책임자였거든요. 당시 서경 진장이야. 그래서 왕십념이 진짜 왕규가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요를 데리고 왕규를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과정에 또 해종은 죽어. 그래서 왕십념이 힘을 실어줘서 이 요가 왕이 오르는데 자, 이 사람이 3대 국왕 정종이에요. 그죠? 그냥 가볍게 그냥 스토리로 들으시면 돼. 그냥 쭉 갈게요. 하나만 더. 근데 그러니까 정종은 다시 할게요. 정종은 광종을 좋아해. 그래서 정종은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스토리 하나. 그러니까 왕십념이 그 왕건의 사촌 동생이거든요. 서경 책임자. 그래서 왕십년과 함께 호조, 그러니까 공신 하나 때려잡고 왕이 오르는 거야. 요 사람이 정종이야. 그 다음에 정종이 광을 좋아해. 그래서 정종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군대를 하나 만드는데 그 군대 이름이 그래서 광군이야.
이게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는 군대인데 이 광군이 왜 중요하냐면 이 광군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게 뭐의 모체가 되냐면 고려의 지방군. 바로 제가 지방제도 가서 할게요. 아니 군사제도 가서 할게요. 요건 이제 주영군이라 그러는데 요 광군이 주영군의 모체가 돼요. 그래서 요 광군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가지고 주영군을 만들어요. 마지막. 그리고 정종이 사실은 이 자기 삼촌, 자기를 왕세웠던 삼촌이죠. 그래서 왕십년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 왜 그러냐면 이 왕십년이 제가 그 서경의 책임자라 그랬잖아. 서경의. 근데 3대 국왕 정종 입장에서는 여러분 왕십년은 그냥 삼촌이 아니에요. 왜냐면 날 왕 세워준 사람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십년이 정종한테 근데 왜냐면 왕십년 입장에서는 서경이 자기 홈그라운드잖아. 왜냐면 서경이 책임자였는데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하 아니 서경이라는 곳은 아니 이젠 태조 때부터 그렇게 중요했던 곳인데 서경으로 천도하시죠. 그러면서 자 왕십년이 정종한테 서경으로 천도하자 그래. 근데 거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왕십년이 그 정도로 큰 힘이 있는 사람이고 나 왕 세워준 사람이잖아. 그런데 왕십년 반대파들은 지금 갑자기 왜 서경으로 가자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대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자 국론이 두루 분열돼서 막 간다 아닌다 막 그런 과정에서 정종이 스트레스를 죽어요. 근데 정종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나 뭐 이런데 이제 양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바로 밑에 동생한테 양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휘가 소거든요. 소? 바로 밑에 동생이야. 바로 밑에. 그래서 정종은 광종을 좋아해.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래서 왕위를 광종한테 넘깁니다. 이 사람이 바로 4대 국왕 광종인데 여러분 광종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초이국왕 1, 2, 3 태조, 광종, 성종. 자, 광종 갈게요. 여러분 광종은 4대 국왕인데 태조 왕건의 손자이거나 증손자가 아닙니다. 그냥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2대 3대 왕들이 다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 자기 형들이야. 그쵸? 맨 첫 번째는 배다른 형, 여기는 사실은 같은 엄마의 같은 형제. 여기는 완전 진짜 형제지. 형들이 이 호족과 공신의 틈바구니 속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혼인정책의 부작용, 이 권력 다툼 속에서 형들이 죽어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올랐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왕이 딱 되고 나면 7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뭐만 하냐? 매일 파티만 하는 거야. 그냥 에브리바디 파티. 매일. 됐죠? 이러면서 공신들, 호족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매일 이제 파티하는 거야.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나라죠. 제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덕에 있는 거죠. 즐기세요. 이거 맨날 하는 거야. 맨날.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 뭐 혹시 강의를 듣는 뭐 중고등학생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제 수업은 성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 밤 늦게까지 술 드셔보셨죠? 그리고 집에 오면 어때? 뿌듯해요? 많이 묻다! 그러면서 뿌듯해? 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간종이 또 그 매일 연회 파티가 끝나면 또 선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공신들 호족들 안아주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왕실에서 내려오는 보검도 주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금으로 이렇게 뭐 조각을 새긴 것도 막 주고요. 됐죠? 수고하셨다고, 고맙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7년 동안 호족들을 안심시켜요. 물론, 당연히 자기가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니까 자기도 매일 술 먹어야죠. 그죠? 자, 그리고 딱 8년째가 되면 크레이지 모드로 바뀝니다. 그동안 모든 준비는 끝난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신문학 때도 이 얘기했죠.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에 대한 사냥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통일을 한 사람, 실제로 건국한 사람 못해. 여러분 태조왕건 못한다니까. 나중에 태조이성계도 못해. 태조이성계는 더 못해. 원래 굉장히 우유부단한 사람이야. 되죠? 왜냐면 진짜 같이 죽음을 같이 하면서 같이 살아왔던 동지잖아. 그렇죠? 진짜 막 험한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내가 사냥을 할 때 내가 늘 다니고 다녔던 나와 함께했던 사냥개는 여러분 그냥 개가 아니야. 나중에 진짜 가족이 된다니까요. 됐죠? 근데 그 사냥개를 내가 어떻게 나와 동고동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누가 등장한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냥개를 전문적으로 사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자, 그게 고려에선 광종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7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딱 제위 8년 차가 되면 이제 쇼타임이야. 됐죠? 준비가 끝났어. 그래서 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태조왕건 때 공신책봉 받았던 한 대략 200여 가문 중에 광종 제위가 끝나고 나면요. 그 살아 숨쉬는 가문이 한 20여 개 남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싹 죽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으로 와볼게요. 자, 시험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광종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광종 시험 엄청 나오거든요. 노비왕건법 그리고 과거제. 이게 무조건 1번입니다. 됐죠? 자, 일단 노비왕건법. 여러분 이게 노비왕건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노비를 해방시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왜 이게 왕들 입장에서도 이게 공신 호족이 왜 두려웠냐면 그리고 왜 이들을 상대하는 게 쉽지만 않았냐면 고려는 물론 마지막까지도 좀 그런데 저희 제도사 가서 제가 또 얘기할게요. 완전한 중앙집권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봉건제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 고려는.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이 상당히 다 남아있는 거야. 되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또 그게 특히 심해.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힘께나 쓴다는 공신집안에 가잖아요? 그럼 그 집안에 데리고 있는 노비가 막 3,000명에서 4,000명이야. 여러분 막 힘께나 쓰는 집은. 이게 상상이 돼요? 여러분 집에 지금 현재 노비가 3명만 있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감동의 물결 아니야? 그죠? 근데 집에 가면 노비가 3,000에서 4,000이야. 제가 현장에서 이런 얘기 했더니 누가 쉬는 시간에 와서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뭐 교수님 집이 3,000명, 4,000명 되면 집이 뭐 엄청 커야 되고 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질문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 그럴게요? 별게 다 걱정이다. 그죠? 그게 걱정이 돼?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그 숫자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물론 이제 고려 시대는 그 중앙 정부가 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당히 토호 세력들이 좀 남아 있는 그러니까 봉건 제후들처럼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후삼국의 분열 시기한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조건 정상적인 경쟁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경제적으로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사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6.25 전쟁 같은 걸 겪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서 막 부산을 피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 절 다 버리고 아니 내가 버리고 싶어 버렸나? 그게 경제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어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전쟁이 일어나면 약간은 무정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 치안, 그다음에 뭐 이런 시스템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 세력가들이나 지방 세력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무고한 양민이 그냥 일반적인 시민인데 그냥 노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노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비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여러분 힘께나 쓰는 무슨 대우족 이런 사람들이 노비를 막 3,000씩 거느리고 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뭐 고려는 전 백성의 노비와야 다 노비야 다 노비. 그러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별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많은 노비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 왕권한테는 중앙에는 위협이 되는 요소잖아. 그죠? 왜냐하면 그거는 언제든지 군사력으로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광종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현대사에서 마치 무슨 김영삼 정부 때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했던 것처럼 광종이 진짜 딱 준비했다가 전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모을모의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국가의 공식 문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노비를 제외하고서는 무조건 불법적인 노비를 간주할 테니 다 풀어줘라. 그렇죠? 그래서 한 방에 그 노비를 다 풀어줘 버린 거야. 그죠? 이게
광종의 노비환검법이에요. 되죠? 중요합니다. 자, 요 노도형 찍으시고요.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빨리 해볼게요. 첫 번째, 공신. 그러니까 호족. 세력이 어떻게 되겠어? 바로 박살나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노비환검법이 끝나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집을 가보잖아요. 그러면 집에 노비의 숫자가 뭐 100명, 200명 그래. 아무리 대단한 집을 가도. 또 여러분 실제로 그게 정상이지. 3,000명이 뭐야. 4,000명이. 되죠? 자, 그래서 자, 공신 세력이 위축되고요. 두 번째, 국가 재정이 확보가 돼요. 국가 재정. 그래서 이게 노비환검법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고려 마지막 시간에 공민왕 할 때인데 공민왕의 전민변정도감도 사실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배사감 뭐 잠깐 이런 말씀 드릴 건데 여러분 노비라고 하는 건요. 노비는 그러니까 노비라는 요 제도가 없어지는 날까지 기득권 세력과 국가가 계속 갈등을 빚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노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 전근대 사회에 가장 대표적인 내 재산 가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토지와 가옥.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이제 뭐 내가 갖고 있는 또는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땅 그리고 아파트 또는 뭐 오피스텔 갖고 있다, 뭐 상가 하나 분양받은 거 있다, 뭐 그런 거,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죠. 예를 들면 뭐 국공채 갖고 있거나, 뭐 아버지가 주식을 갖고 있거나, 됐죠? 뭐 코인을 갖고 있거나, 응? 그런 거. 근데 예전에는 뭐였냐면 정근대 사회는 토지, 가옥 아니면 노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부모가 죽을 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식한테 상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상속할 때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집은 뭐 큰아이를 주고 뭐 밑에 마을에 무슨 뭐 맷지기 뭐 맨마지기는 뭐 작은 아들을 주고 둘째를 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노비들 중에 뭐 누구는 큰 놈을 주고 또 누구는 작은 애를 주고 이렇게 원래 상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됐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기득권 세력에게는 재산인데요. 국가 입장에서는 노비는 절대 많아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노비는 정근대 사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 어떠한 권리를 요구하지도 않고요. 어떠한 의무를 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비가 많아지면 진짜 노비는 국가에 세금 한 푼 안 내거든요. 그리고 영역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숫자가 없어지는 거야. 세금을 내야 될 백성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왕권 강화와 관련해서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과거제. 이 과거제는 어떻게 시행하냐면 여러분 여기 과거제 시행에서는 이 쌍기라는 이름을 누소장 좀 찍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 뭐 기억하기는 좋아요. 왜냐면 저 흔하지 않은 이름이잖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쌍기 있어요? 뭐 한국에서 흔하지 않는 이름이야. 있어요? 뭐 강쌍기, 최쌍기, 김쌍기, 박쌍기? 이름 딱 보니까 뭐야? 아, 이거 중국 사람이네. 그래서 당시에 후주의 학자거든요. 중국인이에요. 그러니까 후주의 사신단들이 올 때 쌍기가 함께 와요. 그런데 이제 광종이 그때 쌍기를 눈여겨봐둔 거야. 그리고 이제 쌍기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딱 내 스타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중국 사신단들이 갈 때 쌍기한테 따로 사람을 보내서 쌍기를 꼬셔요. 그래서 대저택을 주겠다. 그리고 대토지, 그리고 노비도 내리겠다. 고려에 남아달라. 고려에 남아달라. 그래서 실제로 광종이 꼬셔서 성공해요. 그래서 쌍기를 남깁니다. 그런데 광종은 그러면 왜 이렇게 쌍기를 남겼냐? 왜 그러냐면 이 쌍기가 중국에서 이미 굉장히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교육부 같은 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능 출제와 관련된 업무를 한 거야.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당시에 과거 응시를 주관했던 주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거지. 사실은 광종이 꿈꿨던 건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실은 그냥 공신집의 자식이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높은 관직에 있잖아. 그럼 그 아들도 그냥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해먹던 놈이 계속 해먹는 거야. 그러면 이거 여러분 이전에 통일신라 때 골품제랑 뭐가 달로? 차이가 있다면 골품제는 태어나는 순간, 저분은 좀 심하죠. 태어나는 순간 그냥 뼈에다 새겨버리는 거잖아. 그냥 진골, 육두품 이렇게 새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기득권을 보장해 주는 거야. 근데 이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계속 지들끼리 다 해먹잖아. 그래서 광종은 아버지가 잘나도 아버지가 고위 관료라도 아들이 관리 못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가 아니더라도 공부도 좀 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을 발탁해서 국가가 써야 국가가 발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왕권도 강화되고 공시세력도 견제하고. 그래서 과거제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국 역사에서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가 많이 자리 잡혀요. 여러분 우리가 당나라는 앞에 통일신라 발해할 때 당나라 했던 거 아니야. 그죠? 나당전쟁 할 때도 했고. 당나라 때 그때부터라고요, 중국은. 그러니까 중국은 그 과거제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신라 하대 원성왕도 독소산풍가 같은 거 하면서 좀 비스름하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기득권 세력에 반대 부딪혀서 바로 실패하잖아. 근데 광종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거제, 그러니까 국가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여러분 1000년이 넘게 그래서 개인의 능력을 따져서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 오늘까지도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제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신구 세력의 교체, 자 능력 있는 사람을 관리로 발탁하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황제국. 황제국을 표방하는데 독자적 연호. 이거 좀 노트에 찍으시죠. 광덕, 준풍. 그냥 느낌대로 꽝종이죠. 꽝종이지. 그래서 꽝덕, 쫑이죠. 준풍. 여러분 고려 왕들은 이제 연호 끝났습니다. 저 고려 태조 연호 좀 전에 했는데 기억나요? 천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나머지 다 연호 없고요. 자 독자적 연호 두 번째, 광종이 광덕, 준풍. 광덕, 준풍. 그렇죠? 그 다음에 불교 정책은 뭐냐면, 자, 균열을 이 개경에다가 귀법사라는 거대한 사찰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불교를 좀 뭔가 통합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숭불인데 사실은 뭐 숭불은 아니고 귀법사가, 그러니까 균여가 화엄종승려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혹시 우리 의상할 때 의상의 화엄종 기억나요? 여러분 불교 종파 중에 이게 교종의 가장 큰 문파인데 국가는 중앙정부는 무조건 화엄종을 밉니다. 만물을 아우르는 하나, 하나 속에 있는 만물. 그 하나가 뭐야? 부처고 그 하나가 뭐야? 왕이야. 됐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에 많이 기여하거든. 그래서 불교 세력도 이렇게 좀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좀 통합을 해서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됐죠? 네, 근데 크게 이제 이 부분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나오면 광종 끝. 자, 그 다음에 경종입니다. 그의 아들. 자, 그의 아들 경종은요, 요거만 하나만 보시면 돼요. 전식과. 최초로 전식과 시작해요. 끝. 그리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병석에 눕는데, 그거 그냥 못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죽어요. 됐죠? 그래서 이 아들이 바로 왕에 못 올라. 왜냐면, 요게 경종의 당시에, 경종이 되게 건강했는데? 그리고 젊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30몇 살인가 죽어요. 그래서, 그냥 병석에 눕더니 못 일어난 거야. 그냥 끝난 거야. 됐죠? 그래서 누가 왕에 오르냐면, 6대 국왕이 성종인데, 되죠? 이 성종은 경종의 아들이 아니에요. 경종의 사촌동생이에요. 그래서 성종 그냥 편하게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뒤에 가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건데 저 성종, 이런 묘를 달고 있는 사람은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해요. 자, 일단 눈치로. 저런 묘를 달고 있으면 일단 의미가 뭐냐면 그 나라의 제도가 기본적으로 완료됐다야. 완성. 됐죠? 그래서 우리가 조선사, 고려사 똑같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성종이 끝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왜냐면 여기가 제도의 완비지. 그래서 얘기가 제도사로 갈 거야. 그리고 제도사로 갈 때는 항상 순서가 똑같아.
중앙제도, 지방제도, 군사제도, 관리등용제도 이렇게 4개만 볼 거예요. 가장 기본 국가제도. 됐죠? 왜냐하면 국가제도 완성, 저 성차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제도사로 가야 돼. 그 제도사로 갔지. 그리고 나면 다시 그 다음 스토리로 이어가면 돼요. 그 다음 단원에서. 이해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종이, 근데 실제로 고려성종, 조선성종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고려성종, 조선성종 그 역사에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평행이론? 옛날에 뭐 그 영화도 만들어서 막 나오고 그랬는데. 뭐, 링컨과 케네디. 뭐 이런 얘기 모르세요? 근데 고려성종, 조선성종이 좀 그래요. 평행이론. 둘이 되게 비슷해. 일단 제도 시스템 완성했다는 게 저게 똑같죠? 그 다음에 둘 다 또 뭐가 비슷하냐면 저 성종을 기준으로 원래 이런 묘를 쓰는 왕들이 그렇긴 한데 초기 사회가 끝나고 중기 사회로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뒤에 가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초기 사회, 중기 사회에 넘어가는 그 기준은 뭐냐면 지배층의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고려는 요 앞에까지가 호족의 시대고 성종 이후가 이제 문벌 귀족의 시대예요. 예, 문벌 귀족은 문벌 귀족 편에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일단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 다음에 성종 전까지가 사회적 분위기가 좀 자주적이고요. 조선성종, 고려성종 똑같습니다. 조선도 성종 뒤로 가잖아요. 사회가 보수화돼요. 이런 면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비슷하냐면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둘 다 왕의 1순위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광종의 아들이 경종인데 경종이 전시가하고 그냥 바로 죽는다 그랬잖아. 그리고 사촌동생이야. 왕이 아니야. 됐죠? 그런데 순위도 밀려 있었어. 원래 바로 왕위 계승권자는 왕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종이 어떻게 왕이 오르냐? 이 사람이 신라계와 결탁하는 거야. 그냥 들어만 두세요. 신라계. 됐죠? 그러니까 신라계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사실은 고려는 우리가 세운 나라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려가 이게 호족 연합 정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구려계, 그쵸? 기본이지, 기본. 됐죠? 고구려계. 그래서, 고구려계가 그러니까 주도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왕건 그룹이죠. 힘을 갖고 있는 그룹.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신라계예요. 신라계는 그들의 브레인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뭐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가진 자 호족, 브레인, 육두품 유학자들. 그죠? 이건 우리 반신라 세력 할 때 이거 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견훤이면 여기는 최승우고 여기가 왕건이면 여러분 왕건 때도 그 또 한 명의 이제 천재 최씨 채원이가 함께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당대 최고의 뭐 어릴 때부터 뭐 천재 소리를 들었다는 뭐 최지몽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학자들도 사실은 왕건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신라계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결국 이제 우리가 만든 거잖아. 이 고려라는 왕조에 우리가 주인공 아니야. 그런데 이들이 4대 국왕 광종을 경험하면서 공포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야. 뭘 우리나라야, 우리나라가. 광종 같은 특별한 사람들, 진짜 크레이지 킹이지. 한 번만 더 등장하면 우리는 진짜 먼지처럼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광종 제위기를 거치고 나면 이들이 급속도로 이제 막 결탁해요. 됐죠? 자기들끼리 결집해. 그래서 다음 왕은 우리가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기득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막 뭉치고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게 성종이에요. 그래서 휘는 치인데요. 치, 왕치. 근데 저 사람은 왕이 순위에서 밀려 있었는데 굉장히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라계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결탁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6대 국왕이 오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종이에요. 여러분 이 배경을 왜 얘기했냐면 이 신라계 당시의 대빵이 최승로야. 앞에서 최치원 기억나요? 최승로 기억나세요? 채원이 기억나세요? 다 저기 신라계 유학자들. 되죠? 그래서 성종 이코르 최승로예요.
그래서 성종, 최승로, 성종. 최승로가 뭐 얘기하잖아? 성종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왜냐면 이 그룹들이 자기 왕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앞에서 기억나세요? 앞에서가 없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광종이 엄청난 왕권 강화했잖아요. 그러면 성종 때는 뭘 하느냐? 이제 왕권에 제한을 하는 거야. 왕권 견제. 왜냐하면 광종처럼 마음대로 날뛰면 안 된다는 거야. 더 이상 고려의 왕들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만날 때 왕권 강화는 있지만 왕권 견제라는 건 없어요. 되죠?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단어를 써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유교 정치의 실현이에요. 뭔 소리냐? 네가 왕이라 할지라도 왕권 행사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유교라는 정치적 틀 속에서 해라.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교 정치가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게 언제야? 성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종 되게 중요한 왕이야. 그러니까 조선 성종보다 고려 성종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정착하는 것도 되게 많아. 됐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대표가 시무 28조야.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왕이 정치를 할 때 지켜야 될 28가지. 한 번만 더. 여러분 왕권 강화 같아요? 왕권 견제 같아요? 왕권 제한 같아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집에 어느 날 갔더니 여러분의 엄마가 예를 들어 철수면 학교 갔다 딱 집에 왔더니 또는 뭐 어디 갔다 왔더니 벽에다 붙여놓은 거야. 철수가 매일 지켜야 될 28가지. 그러면 여러분 왕권 강화예요? 애들 가출하지? 예를 들어 내가 출근했다 퇴근해 보니까 우리 부인이 우리 남편이 벽에다 써놓은 거야. 당신이 지켜야 될 28가지. 됐죠? 이해되시죠? 자, 이게 뭐다? 유교 정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왕권을 제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여러분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아까 제가 훈유 10조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죠? 연등에 팔간에 봄에는 연등을 해요. 겨울에는 팔간해요. 행사 너무 많잖아. 그래서 국가재정 낭비되고 행사를 줄여서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그랬더니 성종이 바로 없애버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지방간 파견. 자, 그래서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사료 이제 밑에 있죠? 한번 가볍게 보시죠. 그래서 원래는 태조께서 이걸 하려고 했어. 그런데 초창기 일이 번다하여 못했지. 왜냐면 우리 태조께서는 너무너무 정말 진짜 멈추지 않는 웨딩 퍼레이드. 그죠? 그래서 최승로가 뭐라 그러냐면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방간 파견하라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했더니 이게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자, 그대로 요 얘기대로 성종이 전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에 12목을 설치해요. 그리고 여기에 지방간을 파견하는데 이 지방간을 뭐라 그랬냐면 지방간 이름이 목사예요. 이게 고려시대 최초의 지방간 파견이에요. 되죠? 여기에 최승록이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래서 지방간 파견. 됐죠? 자, 그 다음. 자, 체제정비. 아까 체제정비가 그래서 성종. 이런 명 아무나 받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갑니다. 자, 중앙제도. 자, 중국의 삼성육부제를 받아들이는데 살짝 변형시켜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안 맞으니까 이건 제도사 가서 할게요. 삼성을 두 개를 합쳐서 이성. 그리고 육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에 국자감. 자, 국자감은 국립대학이에요. 국립대학. 앞에서 기억나시죠? 고구려는 태학, 통일치라는 국학, 그 다음에 발해는 주자감. 고려는, 요거 이제 원래 고려제도가 다 당나라 거거든요. 당나라는 그대로 써. 국자감.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지방제도입니다. 자, 지방에, 방금 얘기했다. 12목 설치. 그리고 목사라는 지방간을 파견하는데, 요게 왜 중요하냐면, 최초. 고려 최초, 고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향직제도. 그러니까 지방직 제도도 처음으로 성종이 만들어요. 물론 이제 뒤에, 현종이 또 좀 손대고 그러긴 하는데, 요거, 향직제도 또는 뭐라 그러냐면, 또 다른 말로 써볼게요. 또 뭐라 그러냐면, 향리제라 그래요. 향리제. 그래서 우리가 고려시대 이후에는 한국사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향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향리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읽어주시면 되냐면 그냥 지방직 공무원이에요. 지방직 공무원. 됐죠? 자, 마지막 민생안정. 아까 했다. 자, 기억나세요? 의창. 흑창 이름 너무 세니까 의창. 그 다음에 상평창. 상평창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늘상 창고를 평평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물가 조절.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풍년이 들어서 시장에서 쌀값이 막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쌀을 사. 그래서 시장 가격을 약간 안정시켜주는 거죠. 근데 올해 너무 흉년이 들었어. 그럼 쌀값이 막 폭등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정부가 쌀을 잡아놨잖아요. 그걸 시장에 풀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야. 됐죠? 이 역할 누가 한다고요? 삼평창. 자, 이것도 누구예요? 성종. 자, 이렇게 해서 초기 국왕의 업적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료까지 좀 봤고요. 최승로 28조.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다음 시나리오예요. 과거 급제자 명단을 막 보는데 그 다음에 지방에 뭐라고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하나씩 보냈대.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에 국자가 만들었다 그랬잖아. 근데 성종이 지방학교, 향교도 만들어요. 됐죠? 그러니까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지방학교, 향교. 그냥 그대로 그리면 돼. 여기 지방이잖아요. 아까 향리가, 그래서 그 리가 행정실무 담당자거든. 향리가, 그러니까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지방직 행정공무원. 됐죠? 그래서 향교를 만든 거야. 요거는 그냥 추가. 그래서 거기에 국가에서 티처를 보내죠. 그게 경학박사, 의학박사예요. 그 다음, 근데 그 어딘가 봤더니, 12목을 설치하래요. 그래서 지방민에게 함부로 공부하고, 그래서 분부대로 따르겠대. 누군지 아시겠어요? 성종. 자, 그래서 문제는 누구로 바뀌었어요? 고려의 성종으로 바뀌었네요. 자, 문제 갑니다.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 좀 전에 했다. 쌍기. 기억나죠? 과거제. 누구야? 광종. 그 다음에 관악진흥책을, 이건 아직 안 배운 거예요. 이거 뒤에 나오는데, 양영고는, 이거는 해종의 관악진흥책이에요. 자, 국자감을 성종관으로 계층하고, 육아교육 강화했다. 이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충렬왕이에요. 충렬왕. 최승로 정답이네요. 성종, 최승로, 성종. 그렇죠? 4번 정답이네요. 자, 정계와 계백요소 혹시 기억나세요? 자, 정계와 계백요소는 신하들에게, 후뇨10조는 후세왕들에게, 나오면 태조왕건.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고려 초기에, 자, 국왕들에 대한 업적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자, 고려 제도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